정기국회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본 궤도에 올랐지만 언제 터질지 모를 쥐레밭들이 곳곳에 있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내년 대선을 겨냥한 여야 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면서 대권 경쟁 분위기가 조기에 무르익고 있습니다. 정군기 홍익대 초빙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번이 8번째 회담이라고 하는데요.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진중했습니다. 먼저 두 정상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정상회의가 세계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또 균형적 성장을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를 위해서 필요한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직면한 다양한 안보, 경제적 도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과 접근법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中韩两国是近邻，共同利益广泛，我们应该珍惜我们已有的合作基础，政治互信，克服困难和挑战，推动中韩关系在正确的轨道上平稳健康的发展，并为促进地区和世界和平与发展发挥积极的作用。 박근혜 대통령 한중 관계가 새로운 시각,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시진핑 국가주석 올바른 궤도에서 중한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정 교수님, 네. 사실 이제 가장 관심 있었던 게 과연 사드 관련 언급인데 시진핑 주석 핵심 이익은 존중해야 된다.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를 반대를 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입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조건부 배치론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핵미사일 없애면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해서 양보를 하는 그런 그 표현을 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정면으로 반대를 한 겁니다. 사드 배치 안 된다 이러면서도 우리의 관계를 고려해서 굉장히 뭐 우정이라든가 우위를 많이 강조를 했는데 네. 전략적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유관 당사국의 모순을 격화시킨다. 굉장히 그 애매모호한 말 같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대통령이 유관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해석해 보겠다는 얘기도 했어요. 그다음에 상대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했고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 뭐 구존동인가요? 네.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면은 중국은 뭐 일관된 입장을 그 견지를 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그 입장은 전혀 바꾸지 않은 이런 모습입니다. 다만 한중 관계가 워낙 그 잘 해왔고 중요하기 때문에 공동 성명도 발표를 했죠. 이런 걸 보면은 중국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알맹이를 보면은 우리가 바라던 내용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는 좀 절제된 메시지였지만 결국은 할 말은 했다. 그런 네.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차 교수님 전체적으로 미국에 비해서는 좀 수위가 좀 낮았고 네.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수위가 조금 높았던 이런 정도의 중간인 것 같은데 그렇죠. 결국 그러니까 양국 간의 입장 차이는 분명히 앉아 지금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평행선을 앉아 확인한 건 맞지만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한중 간의 갈등이 격화될 것이냐 아니면 진정될 것이냐는 부분이었는데 격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서로 간에 서로 할 말은 다 한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그 전략적 이해가 침해된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했지만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 안정, 그리고 유엔 결의를 통한 북핵 그 저지 그러한 약속은 분명히 한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도 뭐 전혀 뭡니까 이게 빈손으로 돌아오는 그런 것은 아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 양국 간의 관계가 예. 아마 이번 한중 회담을 끝나고 난 뒤에 뭐 그렇게 또 뭡니까 이렇게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께서 다양한 방향으로 지금 소통을 하자는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진핑 주석도 같은 의견을 표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한번 뭐 처술에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서로의 입장이 지금 이제 분명히 드러난 상황에서 예. 그러나 지금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지금 북핵 저지라는 그 공동 목표는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걸 잘 좀 살려나간다면 아마 뭐 저는 뭐 접점도 찾는 것도 뭐 조만간에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 대통령이 오늘 언급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게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면서
한미중 대화를 통한 접점도 좀 찾아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뭐 지금 사드는 사실 미군의 무기지 않습니까? 주한 미군이 지금 주도해서 지금 배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중 간의 입장 차이도 상당히 조율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입장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한미중 전략 대화라는 부분을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아마 지금 뭐 어제 중국하고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사드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도 지금 이제 당장은 지금 물릴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미국이 지금 이제 이번에 또 이 대선도 앞두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을 본다고 한다면 한미중 3자가 모여서 이 지금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 지금 공통의 이 접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좀 낙관적인 기대를 해봅니다. 국내의 반응은 좀 어떨까요? 굉장히 좀 중간지대에서 뭔가 좀 접점을 찾은 전략적인 대화가 오는 것 같은데 국내 정치권, 국민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떨까요, 정 교수님? 예, 그걸 우리가 이제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뭐 청와대라든가 외교부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겠죠. 그리고 차 교수님도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한미중 대화하자고 대통령이 제안을 했는데 시진핑이 거절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중국은 여전히 그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고 그 사드와 관련해서는 대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그 외교부라든가 외교수석이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리고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찾아야지 뭐 없던 것을 인연양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뭐 잘 돼간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정말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의 외교가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하는데 한미중 대화를 이어가자는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거부를 했지만 상당히 또 부담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화하자는데 왜 거부하느냐?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이 그 미사일 쏘는 데 대해서 최근에 별로 한마디 한 게 없습니다. 이런 것을 계속 같이 이제 대화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김구 대통령 아들의 방문 얘기도 하고 항저우가 우리 임시정부가 있던 아주 정말 한일 전쟁의 그런 점을 또 생각하면은 일본과 관련해서는 또 공동 보조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입장 아니겠어요? 이런 걸 고려해서 다각도로 추진을 하되 냉정한 자세를 다시 한번 유지할 필요가 있다. 말 그대로 양국의 전략적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또 이런 가운데요. 북한이 오늘 오후 낮 정오에 또다시 사거리 1000km의 노동미사일 3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자 교수님, 사실 오늘 중국의 잔칫날 아니겠습니까? 그런 날에 또 3발을 발사했어요. 어떤 포석으로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북한의 가장 큰 전략적 이해가 달려 있는 북핵 저지와 관련해서 한중 간의 정상이 오늘 모이는 날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한중 간 정상회에서 가장 큰 또 견해차가 있는 부분이 사드 부분 아닙니까? 사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드가 방어해야 될 하나의 대상이 지금 오늘 발사한 미사일인데 탄도미사일인데 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나름대로는 한중 간의 이 전략적 대화를 하고 있는데 좀 틈벌리기, 찬물도 끼얹고 틈벌리기를 하려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9월 9일이 지금 구구절이라고 해서 북한의 북한의 국가 수립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내 결속도 지금 다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지금 떨어진 낙탄의 위치가 지금 일본 방공 식별구역에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노동 미사일 사거리를 확장하려는 그런 노력들, 그리고 또 일본이라는 들 자극을 해서 한미일 간의 공조도 틈을 한번 벌려보고 무엇보다도 제 생각에 지금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우리 지금 남한 내 갈등이 지금 나름대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남 갈등을 좀 더 자극하려는 그런 좀 포석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중국이 볼 때는 굉장히 좀 괘씸할 것 같은데 사실 중국이 어떻게 보면 강한 제재를 한다면 북한은 굉장히 좀 포위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 교수님? 그러니까 중국이 할 말을 안 하고 북한을 저렇게 놔두니까 오늘 또 쏜 겁니다. 이게 뭐냐면 북한이 이제 존재감을 과시한 거죠. 사실 G20이라는 회의는 세계의 주요 나라가 20위 안에 들어가는 군사력, 경제력 다 모여가지고 세계의 20대 강대국이 모여가지고 하는 회의인데 북한은 이제 배제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존재감을 가시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쏜 건데 저런 식으로 존재감을 가시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 때문에 온 지구촌의 긴장을 높이고 핵무기 관련 조약이 폐기가 될 정도의 그런 주제 때문에 모인 건데
말하자면은 그 완전히 뭐 속된 말로 엿먹을 하는 식으로 속된 말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미사일을 쐈다는 것은 북한 체제의 어떤 그 정상적인 그 구조 이런 게 예. 다시 의심스러운데 어쨌든 간에 이번 그 미사일 세 발 쏜 데 대해서는 그 중국 당국도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꾸준히 그 얘기한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 어떤 그 뭐 견제라든가 네. 압박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도 중국이 뭔가 없다면은 우리 다시 한번 또 중국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 된 밥에 정말 북한의 잿불이 어디까지 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국회에서는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맞아 각 당의 대표 연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이정현 대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첫 연설이 있었습니다. 먼저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호남 출신 당 대표로서가 아니라 보수 우파를 지향하는 새누리당의 당 대표로서 호남과 화해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새누리당 정부와 이전의 보수 정부가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호남을 차별하고 호남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저는 새누리당 당 대표로서 이 점에 대해 참여하고 사과드립니다. 야당에게 제의합니다. 사드 배치와 사이버 테러를 포함 안보 현안과 안보 예산, 안보 관련 법에 대해서만큼은 국가적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국회의 새로운 전통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제의합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호남에 사과하면서 새누리당 호남과 연대, 연합 정치할 수 있다. 그러면서 국가를 해친 국회의원 자성론도 펴놨습니다. 정 교수님, 네. 헌정치 10년 총정리 국민위원회 발족도 제안을 했는데 오늘 가장 의미 있는 메시지라고 하면 어떤 걸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언론에서는 이제 호남과의 어떤 새누리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부각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 국회관에 대해서 국회 내부에 있는 정치 지도자로서 오늘 얘기를 한 게 저 더 눈에 띕니다. 당장 야당이 반박 그 성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우리 정치가 불신을 받고 있고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누리고 뭐 기득권을 누리다 보니까 전혀 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에. 우리 잘하자 이런 뜻이었는데 조금 그 단어 사용이라든가 이게 좀 조금 강했습니다. 국회를 뭐 국회라고 그랬다든가. 네. 그래서 서로 이제 그 식구끼리 하는 얘기인데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당장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에서 반박이 나왔죠. 이건 뭐 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네, 식이 네, 나왔는데 그런 점에서는 조금 도가 지나쳤다는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호남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많이 평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호남의 문제는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 해결이 됐다고 봅니다. 지금 주요 정당의 대표들 다 호남이고요. 뭐 주요 하여튼 당직 갖고 있고 네. 호남 영남에서 다 이제 그 상대 정당에서 그 의원들이 배출됐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그 호남을 강조 안 해도 이제 그 호남 분들이 아주 그 자율적인 민주의식을 많이 발휘할 텐데 이정현 대표의 그 하나의 그 장기입니다. 본인이 네. 어렵게 그 정치 생활을 하면서 고향 호남에 대한 여러 가지 그를 많이 마케팅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여당이 새로운 지도자가 됐으니까 호남 마케팅보다는 네. 좀 더 전체를 보는 대한민국 마케팅에 더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크게 저는 언론만큼 뭐 그렇게 그 강조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이정현 대표 얘기했던 호남과 새누리당과의 연대, 뭐 연합 정치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당장 뭐 1년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연합 정치가 뭐 이렇게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말한 대로 이제 그 보수 여권에서 호남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어떤 방법론이 잘못돼서 표가 안 나왔죠. 그건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근데 이번에 그 총선을 보면은 앞으로 이제 변화의 조짐도 보이고 예. 오늘 그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한민당이 그 뿌리가 어디냐? 뭐 호남이라는 얘기 했거든요. 김성수 선생이라든가 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호남 분들이 이정현 대표의 저 얘기를 들으면 여러 가지 생각도 또 많이 날 것 같아서 예. 저는 좋다고는 보는데 예. 이정현 대표는 이제 그 순천의 이정현이 아니고 호남 이정현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여당 대표 이정현이니까
좀 더 크게 봤으면 좋겠다. 이제 호남 얘기는 그 정도로 했으면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전략적 포석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전략적 포석이죠. 사실은 뭐 일본 4.13 총선을 통해서 호남 정치의 역동성이 상당히 커졌지 않습니까? 뭐 당장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 지금 표를 갖고 가다가 이번에 국민의당으로 정권 교체가 됐고 또 그리고 본인 그 이정현 대표를 본인을 비롯해서 또 이 새누리당 의석이 두 군데나 생길 정도였으니까요. 이 틈을 파고들겠다는 그런 의지죠. 그리고 또 본인이 지난번 당 대표 경선에서 자신이 당 대표가 되면 내년 대선에서 20% 갖고 오겠다. 예. 그렇게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본인이 지금 이제 일종의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서진 전략의 첫 행보를 떼는 건데 예. 과연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느냐의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지금 이 과연 호남 정치 세력 중에서 과연 이정현 대표로 대표되는 새누리당과 손잡을 정파가 있을 것이냐는 부분이거든요. 뭐 더민주는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의당이 과연 손잡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이 국민의당이 이 지금 새누리당의 비박계들이 막 당을 깨고 놓으면 예. 소위 말해서 김무성 대표를 대표되는 그런 PK 세력과는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나오지만 예. 그러나 이정현 대표는 지금 이제 누가 봐도 친박계의 대표 아닙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손잡을 정파가 있을 거냐, 호남의 정파가.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보면 자신이 희망을 이야기한 부분인데 예.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성공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이야기했다시피 호남에 대한 사과를 기반으로 해서 호남에 진정 다가가는 진정성이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속보로 저희가 계속 좀 보여드리는데 야 3당이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을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 또 국회 폭력 한선교 의원 윤리위 제소하겠다 등등 지금 속보가 나오는데 정 교수님 네. 이미 야당에서 사실은 박 대통령의 전자결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었는데 지금 해임 건의안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움직임? 이건 뭐 야당이 저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조윤선, 김재수 저 두 분에 대해서는 뭐 청문회 과정에서 많이 드러났잖아요. 근데 조윤선 그 장관 정도는 아마 야당이 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통과시켜줄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김재수 장관에 대해서는 뭐 우리 국민들도 놀랄 정도로 예. 아니 그 고위 공무원 또 그 공기업의 사장을 오래 지낸 분이 모친이 아무리 뭐 별거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빈민 어떤 대우를 받아서 국민의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계층 뭐 몇천만 원 상당을 받았다. 이건 정말 국민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저는 박근혜 정부가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공무원을 굉장히 중시하는 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은 그 여러 가지 인사 부분에서는 좀 국민들 눈높이에 미진한 게 많다. 예를 들어 경찰청장 같은 경우도 말이죠. 음주 사고를 내 가지고 그 검거가 돼 가지고 본인의 신분을 속여서 오늘날 이르렀다. 네네. 이거 저 학교 가서 학생들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그 점에 있어서 경찰청이 그랬죠. 예. 김재수 장관 같은 경우도 이제 도저히 뭐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인데 그것도 전자결제를 해버린 겁니다. 야당에 대해서 어떤 분위기를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건 대통령이 잘못한 건데요. 근데 여당에서요. 여당에서는 노무현 정부 때도 사실 뭐 국회 부적격 결정이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인정을 했다, 강행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문회에서 그 장관 후보자들은요 부적격 보고서를 내든 뭐 야당이 불인정을 하든 뭐 안 내든 대통령이 이제 시일 지나서 임명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청문회 있으나 마나하다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채택이 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인사권자가 여론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생긴다는 거죠. 예. 그 MB 정부 같은 데서 보면은 여론의 그 질타를 받고 도중하차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대통령이 너무 이번에 쉽게 생각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판단을 잘 못할 때는 참모들이 목을 내놓고 조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김재수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많은 국민들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사실 뭐 지금 여러 논란이 있는데 사실 또 임명하자마자 또 해임 건의안 내는 거에 대한 또 국민 여론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 교수님은? 사실 이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건 2000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당시는 그때 국회 임명 동의를 받아야 될 대상, 예를 들면 국무총리나 뭐 대법관이라든지 이 인준 동의를 받아야 될 대상들만 했는데 이 국무위원은 사실 대통령의 인사권이거든요. 대통령의 인사권에 그 헌법에 고유권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때문에 지금 청문회를 안 했던 겁니다. 근데 2005년도에 국무위원에 대한 청문회가 도입이 됐거든요. 그때 당시 야당이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야당이 강하게 했는데 그때 당시 한나라당의 대표가
박근혜 지금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럼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아무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동도 못 거는데 왜 인사청문회 하느냐? 그러나 국민들이 과연 국무위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예. 그걸 국민의 눈높이에서 한번 심사해 보자. 그 취지에서 도입했거든요. 그럼 그 도입을 가장 앞장섰던 분이 박근혜 대통령인데 과연 그럼 박근혜 대통령 도입 취지하고 지금 맞느냐는 거죠. 아까 방금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김재수 뭐 지금 장관이라든지 조윤선 장관이라든지 모든 국민들이 봤을 때 상당히 하자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하면 결국 지금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특히 여소야대 국민에서는 결국 가면 대통령이 가면 야당하고 국민하고 싸우자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근데, 입장에서 본다고 예, 한다면 예. 지금 아마 대통령께서는 고위 그 인사 권한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야당 입장에서는 해임 건의안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린 근데 거 예를 들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예. 입장에서도 이게 여야가 예를 들어서 동시에 합의해서 처리한 부적격 의견이라고는 받아들이겠지만 야당 단독으로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번에 사실은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그러니까 교문이나 뭐 농림이나 이런 데는 이번에 그 정세균 의장의 그 뭡니까 개사 파행 때문에 사실 상임위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 의원이라고 해서 다 아까 동의를 했느냐, 동의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따져봐야 될 대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알겠습니다. 예, 이야기하기 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오늘 원내대표 단체 대표 연설을 얘기하다가 지금 속보가 저희가 짚어봤는데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가보겠습니다. 정 교수님, 네. 이정현 오늘 대표가 조건부 개헌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뭐 대표 첫 연설에서 그런데 여러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원론적인 얘기다, 오히려 안 하겠다는 얘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 교수님 어떤 의미로 들으셨습니까?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당장은 힘들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안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전체적인 합의를 거쳐서 주도적으로 국민들이 추진하기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뭐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지금 우리 헌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온 정치권이 다 느끼고 개헌의 필요성이 있는데 너무 좀 그 쉽게 집권한 측면도 있다. 네. 그리고 어차피 법은 국회의원들이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그 야당에 대한 어떤 그 배려라고 생각하면은 너무 국민 주도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작 법을 만드는 그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좀 떨어뜨리는 듯한 느낌도 있었는데 저는 그 뭐 단기간이 되든 장기간이 되든 빠른 시일 내에 좀 그런 헌법에 대한 문제도 국회에서 하고 뭐 저 국민이 하든 네.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뭐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 진짜 말과 이상은 정말 좋죠. 그런데 그게 가능할 것이냐는 부분입니다. 지금 사실은 따지고 보면 지금 뭐 그 헌법에 대한 그 개정안 발의권은 국회하고 정부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가 자신의 권한을 이 국민 일부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과연 그 국민의 대표성을 누가 또 뽑죠? 예. 누가 어떻게 구성을 하죠? 물론 뭐 오늘 이정현 대표는 학계 주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헌법을 개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그럼 언제까지 개헌을 하겠다는 일정 타임테이블을 내고 난 뒤에 그 뒤에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먼저 국민에게 다 맡기자. 이거는 아까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인데 스스로 역할을 저는 방기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일종의 애드립 립서비스 용어로밖에 느끼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짚고 넘어가긴 해야 되는데 해야 될 의지는 크지는 않다 이런 말씀이신데 여야 정치권의 대립이 격화하는 사이에 야권에서는 대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충남 서산에서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팬클럽 문팬 창립 총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정 교수님, 네. 15년 전 노사모 총회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그 팬클럽 노사모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 온라인 팬클럽 뭐 해서 그 정권을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 참모였던 그 문재인 전 대표가 그 똑같은 그 모양새의 모임을 하고 있는데 뭐 같은 그 진영에서의 어떤 대선 후보가다 보니까 이런 형식이 나타났는데 네. 그 SNS의 모임은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고유 브랜드입니다. 이거 너무 벤치마킹 하다가는요 본인이 색깔이 덜 그 불분명해질 수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평소에도 그 인터넷이라든가 SNS에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또 소통을 이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정권을 잡아온 거고요.
문재인 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저는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도 잘못하면 정계 은퇴도 할 수 있는데 잘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했는데 여러 차례 고비를 넘기고 지금 지지율 1위, 뭐 2위를 다투고 있는데 잘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노무현 대통령을 단순 배치메이킹 해가지고는 부족하다. 본인의 그 콘텐츠와 그 어떤 그 브랜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제일 지금 부족한 게 예. 경제 민주화는 뭐 물론 본인이 많이 갖고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경제 성장률이 좀 뭐 두 분기째 0%라고 하는데 이런 경제 성장 활력에 대한 어떤 문재인 대표의 어떤 그 어떤 콘텐츠를 들고 나오면 어떨까 이런 경제 생각을 공약. 해봅니다. 네네. 경제 공약이 뭔지 좀 구체화해야 된다. 근데 어제 또 창립총회 분위기가 좀 뜨거웠던 것 같아요. 뭐 문재인 대통령 이런 얘기 구호가 나오자 뭐 제지하기까지도 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장 교수님은 뭔가 좀 구체적인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라고 사실 지금. 뭐 이 문팬이라는 이 팬클럽 자체가 이제 문재인 대표가 뭐 조직한 것도 아니고 다 자발적으로 모인 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저 먼 충남 서산까지 내려갈 정도면 상당한 충성심이 있는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 모인 자리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문재인 대표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정권 교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문재인 이 대통령의 구호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노사모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사실은 노사모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를 사실 바꿔놓은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됐던 어떤 팬클럽이지 않습니까? 조직과 그 뭡니까 이 자금이 부족한 후보가 소수 후보가 이 경선을 통해서 역전을 하는 그런 아주 또 소위 말해서 정치혁명이라는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고 정권 교체까지 했지만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집권한 기간 내내 노사모로 대표되는 그런 폐쇄성 그런 또 뭡니까 끼리끼리 문화, 패권 문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상당히 많이 받았던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공이 그 지금 같이 갖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제 그 문재인 전 대표도 그 자리에서 이 문팬들에게 당부한 것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끼리의 이 폐쇄성 그리고 상대에 대한 공격성 그러면 인신비방성 공격은 하지 말자. 선풀하자. 선풀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저는 뭐 그런 부분은 바람직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사실 자신을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게 과연 문재인 전 대표가 얼마만큼 그분들과의 거리를 두면서 자신의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느냐에 따라 저는 대권을 금을 짓느냐 못 짓느냐가 좌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가 하면 김부겸 의원도 사실 대선 행보를 좀 보폭을 넓혀가는데 그제 새희망 포럼 총회를 열었습니다. 정 교수님. 네. 히든 챔피언이 필요하다. 거듭 문재인 대표의 대세론을 견제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화두를 던진 데는 좀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은데 네. 좀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탄력을 받을지는 본인 앞으로 어떻게 하기 달렸는데 저는 일단은 괜찮아 보입니다. 무난한 대세로는 그냥 패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봐서는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숨어 있는 다크호스 내가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후보의 본인의 브랜드 괜찮죠. 영남 출신의 지금 다선 야당 의원이고 이분이 이제 국회 진출할 때나 또는 대구에서 국회의원이 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고난의 과정도 겪었다고 볼 수가 있고 예. 또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상당한 균형 감각도 갖고 있고 이런 점을 생각하면은 매우 괜찮은 후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또 이 무슨 정책에 대한 콘텐츠가 없어요. 지금 뭐 여야 후보들 다 마찬가지인데 뭘 하나 들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남경필 의원 정도가 뭐 모병제 하나 들고 나온 것 같은데 김부겸 의원 이미지 좋고 네. 출신 성분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알맹이 있는 콘텐츠, 예. 알맹이 있는 콘텐츠 정도 들고 나올 때 앞으로 더 파괴력이 있을 후보가 될지 아니면 예. 문재인이 그늘에 갈지 이게 달려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자체 발광 얼만큼 하느냐가 관건이다 네.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 지금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조기 경선, 조기 후보 확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장 네. 교수님 일정 부분 좀 차단막을 좀 치는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마 2012년 학습 효과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9월 달에 이 문재인 전 대표가 당시 후보로 확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도 또 뭡니까? 이 당시 새정치를 기치로 된 안철수 후보하고 또 단일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또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야권 후보가 확정된 것은 선거 직전에 확정이 된 셈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네. 보면 너무 본선에 대한 준비가 결여됐다. 예. 그리고 사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후보를 확정한다 하더라도 또
지금 또 야권 단일화든 여러 가지 또 국면을 겪어가야 되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빨리 좀 조기 후보를 확정하는 것이 본선 경쟁력을 그러니까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문제는 문제는 이 부분이 지금 이제 현역 광역단체장으로서 지금 이제 대선을 노리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안희정 충남지사에게는 상당히 불리하게 그렇죠. 작용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러면 과연 그럼 추미애 당대표가 어떤 시점을 적기로 선택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지금 이제 이 뛰려고 하는 광역단체장들하고 나름대로 그 합의를 이루어야 예.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따지고 보면 추미애 당대표의 하나의 정치적 과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남겨진 과제 중에 하나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정 교수님? 예, 저는 뭐 추미애 대표 좀 잘한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잘하는데 저는 예민한 문제를 미리 또 터뜨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지금 정치권이 그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와중에 또 대선이 펼쳐지는데 조기에 후보를 확정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 걸 보면은 미국 대선을 우리가 한번 그 비교를 해보면요. 예. 그 잽 부시라고 한때는 뭐 그 거의 뭐 공화당이 후보가 없으니까 이거 뭐 잽 부시 정도면 될 것 같다고 그러다가 뭐 1번으로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네. 보면은 정말 그 대통령 선거는 아무도 모르니까 야당의 당대표로서는 조금 빠른 얘기가 아닌가. 그리고 정말 추미애 대표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중요합니다. 예. 그 당내 사람들한테 중요한 게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한테도 그 매우 의미심장한 의미로 다가오니까 철저한 그 중립적 관리가 필요하고 나중에 문재인 대표가 뭐 그 강력 후보가 되더라도 예, 예. 주위에서 그렇게 그 같이 치고 올라올 수 있는 후보가 없다면은 이게 또 흥행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조금 오버한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좀 더 시간을 좀 두고 좀 봐야 될 부분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야권에서는 이제 손학규 전 대표 전 고문의 이제 거취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지금 주시가 되는데 죽음을 각오로 나라를 구하는데 몸을 던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의 이야기 어떤 맥락인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양극단을 제외한 합리적인 개혁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 왜 청문회가 필요한지, 청문회를 왜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방법이 없을지 좀 더 생각이 정리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청문회 이야기를 하면서 앞서 양극단을 제외한 개혁적 중도 세력 모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나서야 된다. 손학규 전 대표에 대한 러브콜로 들립니다. 차 교수님, 예. 이런 지금 아직 제3지대론 또 국민당 중심이었던 그런 정계 개편 아직 살아있는 카드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살아있는 카드라고 안철수 대표는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그 새누리당은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도로 침박당이 됐고 또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또 도로 친문당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극단의 세력을 배제한다는 이야기는 그 두 당을 빼고 네. 지금 이제 본인이 중심을 잡고 모여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중심이 돼서 중도지대에서 새로운 후보를 만들어내는데 거기에는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뜻이 분명히 담겨 있겠죠. 그렇긴데 문제는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한다고 해서 문제는 본인은 지금 당장은 국민의당 중심으로 문호를 개방해서 손학규 전 대표를 비롯한 전 고문을 비롯 다 들어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손학규 전 고문 입장에서 보면 예. 쉽사리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국민의당이라는 당보다는 차라리 그러니까 지금 제3의 지대에서 본인의 이제 조그마한 둥지라도 독자적인 둥지를 키워서 거기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키워서 제3지대에서 국민의당 후보가 만약 안철수 전 대표가 된다고 한다면 다시 거기서 경합을 하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 이 같은 꿈을 꾸고 있지만 예. 조금 생각은 다른 동상이몽의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손학규 전 고문 죽음을 각오로 했다. 죽음을 각오로 한다는 이야기는 사실 손학규 전 고문 입장에서 보면 2007년도 한번 도전했죠. 2012년도 도전했죠. 2016년 도전입니다. 물론 두 분 다 본선까지도 못 가고 좌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세 번의 도전이고요. 본인은 또 뭡니까? 여러 가지 조건상 봤을 때 물리적이나 다른 여러 가지 다 봤을 때 본인이 마지막인 거죠. 마지막 모든 걸 걸겠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제 놓은 것이
지금 그 손학규 전 고문이 차용하고 있는 이미지가 이순신 아닙니까? 이순신이 양무 호남 시민국가 이야기하면서 호남이라는 지역적 기반도 강조하지만 이순신 장군이 소위 말해서 배수의 진을 쳤던 그 정신도 차용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손학규 전 고문 참 아까운 분입니다. 아까운 분인데 정계 은퇴한 분이 이제 그 슬금에 돌아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당혹스러운데 죽음을 각오한다. 이게 무슨 표현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만큼 이제 정치를 마지막으로 안 불사르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예. 이 뭐 전문가 그룹에서는 상당히 좋아하죠. 우리 언론인들도 그렇고 그 식견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상당히. 근데 서너 번의 그 평가를 받았단 말이죠. 이런 평가를 받은 분이 나온 데 대해서 식상함이 있고 예. 국민의당에서 러브콜 하는 이유는 뭐가 있겠습니까? 경쟁자인데 러브콜 한다는 이유는 당신의 파괴력 갖고는 이제 그 홀로는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떻게 분위기 좀 띄워주고 뭐 동반자 파트너 정도로 해가지고 뭐 그게 안철수 의원의 그 생각인 것 같은데 어쨌든 안철수 의원이나 손학규 전 고문이나 시대 정신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 내년도가 되면 또 새로운 시대의 어떤 흐름을 탈 수 있는 뭔가 슬로건이 나와야 되는데 예. 단지 뭐 죽음을 각오하고 호남을 볼모로 한 어떤 그 정치적인 자생력을 한번 키워서 내가 가보겠다 이런 걸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안철수가 됐든 누가 됐든 시대 정신이 필요한 그 과제를 누가 던져주느냐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그런가 하면 야권에 비해서 여권은 대선 시기가 굉장히 더디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외에는 특별한 변수가 보이지 않는데 김문수 전 경기지사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뭐 좋다고 봅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언제나 열린 당으로 저 같은 사람은 매우 우리 당으로 봐서는 이질적인 사람이었는데 영입이 돼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누리당이 닫힌 당이 아니라 열린 당으로서 뭐 반기문 총장같이 훌륭한 분들도 경선에 다 뛰어들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서로 경쟁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 반기문 같은 분들 다 뛰어들어서 서로 경쟁하고 협력할 수 있는 당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 교수님, 사실 지금 여권 내에서 좀 뭔가 좀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좀 뭐 다크호스가 필요한 것 아니냐, 뭐 아까 남경필 지사, 뭐 모병제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지금 여권의 대선 시기에도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초조하고 빨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올해가 가기 전에 의미 있는 득표 지지율을 못 올라가면 사실 완전히 낙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딱 그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여름 내내 지금 민생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이 본인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또 아젠다를 들고 나오거든요. 본인이 사실 그동안 당대표 하면서 상당히 보수색을 띄었지만 지금은 격차 해소라든지 경제민주화에다가 아젠다를 던지면서 나름대로 중도 외연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특강 정치를 다시 재개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공감 정치라는 키워드를 싱크탱크를 만들고 그런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주목되는 부분이 이분들 말고 또 주목되는 부분들이, 저는 남경필 지사가 지금 던지고 있는 모병제, 그리고 수도 이전 문제, 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바깥에 있는 분들한테도 소구력이 있는 아젠다인데 과연 집토끼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 부분은 물론 이 남경필 지사의 과제죠. 또 한 분은 제가 주목하는 분은 이번에 지금 성완종 전 의원의 그 지금 사건에 휘말려 있는 지금 홍준표 경남지사가 만약에 지금 곧 앉아 지금 내일 모레 뭐 지금 선거가 나오죠. 1심 선거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나름대로 무죄를 만약에 받게 된다면 저는 아마 지금 뭐 한국의 뭐 트럼프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보수 본색을 분명히 하면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면서 여권 내에도 역동성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여러 후보들 가운데서 그 격차 해소, 경제 민주화는 그 여야 후보들이 다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어젠다로만 그 대선을 그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저 대학에 있지만 우리 그 문과 학생들 7, 80%가 졸업하면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 그 2분기 연속으로 경제 성장률 0%대를 하고 있고, 결국은 뭐 박근혜 정부가 운이 있든 없든 간에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분명한데, 그렇다면은 그 격차 해소만 중점 둘 게 아니고 젊은이들은 오히려 경제 성장을 강조하는 후보에 대해서 표를 더 던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 트럼프가 뜨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 백인들의 일자리를 그 중점적으로 파고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남경필 지사의 그 어떤 뭐 단순한 모병제 이런 논리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게 우리 경제 파일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렇다면은 저는 MB 대통령 같은 그 새로운 그 경제에 대한 그 마인드를 가진 그 어떤 콘텐츠를 내걸면 지금 여러 지지율에서 좀 더 그 점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둘러본 결과는 그런 후보가 없는 것 같고 반기문 사무총장이 또 외교 안보 통이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어떤 이해를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것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오늘 새누리당 당직 인사에서 사선의 비박계 나경원 의원을 인재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경선의 흥행 카드가 될지도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여야의 대선 경쟁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